일부 관리 대상 지정 코드명 소피 1. 마지막 신호 처리할 수 없는 사용자입니다. 내 손바닥 위 작은 액정 화면에 떠오른 검은 글자들이 나를 비웃고 있었다. 툭 하고 손에서 힘이 풀려 전화기를 놓칠 뻔했다. 간신히 다시 붙잡았지만 차갑게 식은 기계의 감촉이 마치 시체라도 만진 것처럼 섬뜩했다.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됐는데.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화면을 몇 번이고 쓸어 넘겼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원 단추를 길게 눌러 검은 화면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켰다. 익숙한 부팅 화면이 지나가고 배경으로 설정해둔 희미한 바다 사진이 나타났다. 하지만 화면 상단, 안테나 표시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텅 빈 삼각형 아이콘과 함께 서비스 없음이라는 절망적인 문구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안 돼. 제발, 제발 안 돼.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내 목소리는 사방의 눅눅한 벽지에 부딪혔다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10년은 좋게 넘었을 낡은 냉장고가 간헐적으로 웅하는 신음 소리를 냈다가 잠잠해지는 소리만이 내 불안한 심장 소리와 박자를 맞추고 있었다. 모든 게 이 안에 있는데. 내 모든 게. 나는 텅 빈 화면을 미친 듯이 두드렸다. 은행 업무를 보던 앱, 몇 남지 않은 친구들과 시시한 농담을 주고받던 대화창, 끼니를 해결해 주던 배달 앱, 길을 알려주던 지도. 내 세상은, 내 삶의 모든 증명서는 이 손바닥만 한 기계 안에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 세상의 문이 굳게 닫혀버린 것이다. 깊은 한숨과 함께 신음이 터져나왔다. 모든 것은 한순간의 실수 혹은 어쩔 수 없었던 선택에서 시작되었다. 정규직으로 일하던 공장에서 갑작스러운 구조조정 통보를 받은 것이 반년 전.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을 줄 알았다. 실업급여를 받으며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면 금방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그때 그 계약서에 서명하지만 않았어도 생활비 명목으로 손을 댄 소액대출. 처음에는 아주 작은 눈송이 같았다. 하지만 한번 굴러가기 시작한 눈덩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마침내 내 삶 전체를 집어삼키는 눈사태가 되어버렸다. 이자를 막기 위해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리는 악순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결국 월세가 석 달 밀렸고 통신 요금은 독촉장이 종이로 날아온 지도 오래였다. 미납 요금, 고객님, 추가 납부가 없을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며칠 전 마지막으로 받았던 자동 음성 메시지가 귓가에 인형처럼 맴돌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막을 수 있겠지 하고 외면했다. 하지만 시스템은 냉정했다. 정해진 알고리즘에 따라 유예 기간이 끝나자마자 가차없이 나를 끊어낸 것이다. 방법이 있을 거야. 분명히. 나는 마지막 희망처럼 공공 와이파이를 찾아 헤맸다. 다행히 근처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약한 신호가 하나 잡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연결을 눌렀다. 제발, 제발. 잠시의 기다림 끝에 화면에 접속을 위한 인증 페이지가 나타났다. 하지만 그 페이지가 요구하는 것은 나에게 더 이상 없는 것이었다. 본인 명의 통신사를 통해 인증을 진행해 주십시오. 하하. 헛웃음이 터져 나왔다. 통신이 끊겨서 와이파이를 쓰려는 사람에게 통신사 인증을 요구하는 이 완벽한 부조리. 나는 완벽한 논리의 감옥에 갇혔다. 문을 열기 위해서는 열쇠가 필요한데 그 열쇠는 문 안쪽에 있는 꼴이었다. 화면은 아무런 변화 없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너는 누구냐고, 네가 너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고 묻는 듯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이 도시의 거대한 전산체계 속에서 내 이름 석자를 증명할 방법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나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오류다. 나는 힘없이 전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툭 하는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날카롭게 핥히었다. 까맣게 꺼진 화면이 거울처럼 내 얼굴을 비췄다. 며칠째 제대로 감지 못한 떡진 머리카락, 피로와 불안으로 퀭한 눈, 거뭇하게 자란 수염. 낯선 사내의 얼굴이 나를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내 세상은 그렇게 너무나도 간단하게 끝이 났다. 소리도 없이, 비명도 없이, 그저 처리할 수 없는 사용자라는 검은 글자 몇 개와 함께. 로그아웃된 거리. 다음 날 아침,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예고 없이 찾아왔다. 쿵. 마치 무언가를 부수려는 듯 위협적이고 단호한 소음이었다. 나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꺼진 전화기를 손에 쥔 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했지만 떠오르는 것은 막막한 뿐이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와서는 안 될 사람이 와야만 하는 시간에 맞춰 정확히 찾아온 것이다. 소피 씨, 안에 있는 거 다 압니다. 문 좀 열어보세요. 현관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는 일말의 온기도 없었다. 집주인이었다. 계약할 때와 월세를 독촉할 때를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마주친 적 없는 남자. 나는 잠시 망설였다. 이 문을 열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문을 열지 않고 버틴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었다. 삐걱거리는 몸을 일으켜 현관으로 향했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잠금장치를 풀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복도에 차가운 공기가 훅 끼쳐왔다. 방 빼셔야겠습니다. 집주인은 내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그의 시선은 내 어깨 너머 방 안의 어지러운 풍경을 향해 있었다. 마치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듯한 태도였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돈은 어떻게든 다음 주까지만, 아니, 며칠만이라도 시간을 좀 주시면. 내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기어들어갔다. 하지만 집주인은 내 말을 칼같이 잘랐다. 안 됩니다. 다음 주, 다음 달, 그런 소리들은 지가 언젠데. 나도 더는 못 기다려요. 오늘 당장 짐 빼세요. 이미 다음 세입자랑 계약도 끝냈어. 다음 세입자. 그의 말은 사형 선고와 같았다. 나는 무어라 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 그가 잘못한 것이 아니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나였다. 그의 냉정한 태도를 원망할 자격조차 없었다.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랑 관리비, 청소비까지 제하고 나면 남는 건 없겠네요. 오히려 내가 받아야 할 판이야.
짐이나 조용히 챙겨서 나가요. 1시간 줄 테니. 집주인은 그 말을 끝으로 몸을 돌렸다. 더 이상 대화를 섞을 가치도 없다는 듯한 태도였다. 나는 멍하니 서서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복도 끝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고는 다시 성큼성큼 걸어왔다. 그리고는 내가 보는 앞에서 현관문 디지털 도어록의 덮개를 열고 무언가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빅빅빅 빅빅 몇 번의 기계음이 울리고 그는 나를 힐끗 쳐다보며 말했다. 비밀번호 바꿨으니까 괜히 다시 들어올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시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었다. 나는 내 유일한 공간으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내가 수년간 눌러왔던 익숙한 비밀번호는 이제 아무 의미 없는 숫자에 나열이 되어버렸다. 나는 내 집 앞에서 비밀번호를 잃어버렸다. 짐이라고 해봐야 보잘것없었다. 낡은 옷 몇 가지와 세면도구, 그리고 이제는 쓸모없어진 몇 권의 책이 전부였다. 커다란 상자 하나에 모든 것이 담겼다. 1시간 후 나는 그 상자를 들고 문 앞에 섰다. 마지막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다. 나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듯한 작은 공간. 하지만 이제 그곳은 더 이상 나의 공간이 아니었다. 문을 닫고 차가운 복도에 홀로 섰다. 등 뒤가 따가웠다. 이웃집 문이 살짝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보고 있었다. 한 남자가 자신의 삶에서 쫓겨나는 비참한 순간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했다. 건물 밖으로 나서자 겨울의 문턱에 선 도시의 바람이 매서웠다. 사람들은 두꺼운 외투에 목을 움츠린 채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걷고 있었다. 그들 모두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고 연락할 사람이 있고 그들을 증명해 줄 번호가 있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어디로 가야 하지? 당장 어디로 가야 할까? 남은 보증금이라도 받으려면 집주인에게 연락해야 했지만 내 전화기는 먹통이었다. 집주인의 연락처는 전화기 안에 저장되어 있었다. 무언가 서류를 작성해 도움을 요청하려 해도 서류에는 반드시 주소와 연락처를 적는 칸이 있었다. 나에게는 이제 쓸 수 있는 주소도 연락처도 없었다. 젠장. 무엇을 하려고 해도 시작점에서부터 막혔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무한의 굴레에 갇혀버린 것이다. 나는 거리에 서서 상자를 끌어안았다. 사람들은 나를 스쳐 지나갔다.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이 도시의 일부였지만 동시에 이 도시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물질이었다. 나는 내 삶에서, 내 집에서, 그리고 마침내 이 도시로부터 로그아웃되었다. 비밀번호를 잃어버린 채 차가운 거리에 버려졌다. 일부 관리 대상 지정 코드명 소피 3. 임용관리국 긴급회의 도시의 아스팔트 아래 낡은 가로등 불빛 속에 수억 개의 데이터가 강물처럼 흐르는 보이지 않는 공간. 그곳에 서울시 임용관리국이 있었다. 도시의 물리적인 법칙 너머 운과 불운의 총량을 관리하고 시스템의 균형을 유지하는 비밀스러운 조직. 그들의 사무실은 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빛과 정보 그리고 도시의 오래된 기억들이 인터트와인드된 하나의 거대한 의식체였다. 바로 그 순간 평온하던 정보의 강줄기에 격렬한 파문이 일었다. 이제 각 부서에 배치된 집안연도 체안된 말단 요원 마루가 허겁지겁 상황실 중앙으로 달려오며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데이터의 흐름을 거스를 정도로 다급했다. 팀장님, 왕 팀장님, 큰일 났습니다. 상황실 가장 깊숙한 곳, 도시 전체의 운과 불운의 흐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빛의 구슬 앞에서 등을 돌리고 서 있던 한 중년의 정령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수백 년은 좋게 이 도시를 지켜온 듯한 깊은 피로감과 권태가 묻어나는 얼굴. 바로 임용관리국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불운 총량 초과 문제를 전담하는 위기관리팀의 수장, 왕 팀장이었다. 그는 눈도 깜빡하지 않고 심드렁하게 물었다. 호들갑 떨지 마라, 마루. 하늘이라도 무너졌나, 땅이라도 꺼졌나. 그것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37번 구역, 그러니까 마포 관할 구역의 불운 수치가 방금 임계점을 돌파했습니다. 도시 전체 운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수위입니다. 마루의 보고에도 왕 팀장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는 그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다. 또 그 양반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지독한 체념이 담겨 있었다. 마루가 떨리는 손으로 빛의 구슬 표면을 쓸자 한 남자의 정보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관리 대상, 속히, 상태, 사회 시스템과의 연결 완전 단절. 불운 수치, 942, 지속적 상승 중. 위험 등급, 최고 단계 제한 근접. 네, 맞습니다, 팀장님. 코드명 소피. 이번엔 월세 체납으로 인한 강제 퇴거와 통신 완전 두절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사회 안전망과의 연결고리가 이제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젠장, 그 양반 부르는 무슨 화수분 같은 건가. 막아도 끝이 없이 터져나와. 왕 팀장은 관자놀이를 꾹 눌렀다. 그때 상황실 한쪽에서 조용히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한 젊은 여성 정령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맑고 깨끗한 기운을 가졌지만 아직 현장의 때가 묻지 않은 앳된 얼굴. 그녀는 얼마 전 위기관리팀에 막 배속된 신참 요원, 누리였다. 저, 팀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여쭙겠습니다. 뭔가, 신참, 한 사람의 불행이 어떻게 도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까? 데이터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왕 팀장은 잠시 누리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진짜 현장에 대한 순수한 궁금증이 담겨 있었다. 그는 다시 빛의 구슬로 시선을 돌리며 마치 늙은 스승처럼 나지막이 설명하기 시작했다. 누리 요원, 이 도시는 거대한 생명체와 같아.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뿜어내는 기쁨, 슬픔, 분노, 희망 같은 감정의 에너지가 모여 도시의 운이라는 것을 만들지. 대부분의 인간들은 서로의 운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그럭저럭 균형을 맞춰. 기쁜 일이 있으면 슬픈 일이 있고 행운이 오면 불운이 따르는 식으로 말이야. 그는 빛의 구슬 위, 소피의 정보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하지만 저 양반은 달라. 특이점이야. 보통 인간의 불행이 찻잔 속의 파문이라면 저 양반의 불행은 태평양 한가운데서 터진 쓰나미 같은 거야. 너무 거대하고 너무 깊어서 주변의 모든 운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 소멸시켜버리지. 소멸시킨다고요? 그래. 저 양반의 불운 수치가 임계점을 넘어서면 그 주변부터 시작해서 도시 시스템에 자잘한 오류들이 발생하기 시작해. 신호등이 갑자기 전부 고장 나거나 멀쩡하던 수도관이 터지거나 주식시장의 데이터가 몇 초간 증발해버리는 식으로 말이지. 지금 우리가 개입하지 않으면 오늘 밤 마포대교 위에서 수십 중 추돌 사고가 나거나 합정역 일대가 정전될 수도 있다는 소리야. 누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마주한 임무의 무게를 실감했다. 이것은 한 개인을 구제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도시 전체의 안전이 걸린 중대한 위기 상황이었다. 그럼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렵니까? 저분의 불행을 없애드려야 하는 겁니까? 왕 팀장은 누리의 순진한 질문에 쓴웃음을 지었다. 불행을 없애. 신참, 우리는 신이 아니야. 우리는 그저 도시의 균형을 유지하는 관리자일 뿐이지. 우리가 할 일은 저 양반이 더 이상 불행해지지 않도록, 정확히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막는 것뿐이야. 저 양반이 만약 절망해서 자포자기하거나 거리에서 얼어 죽기라도 하는 날엔 끔찍한 재앙이 터질 거다. 도시 시스템에 영구적인 손상을 남기는 회복 불가능한 버그가 생겨버리는 거지. 그는 결심했다는 듯 누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마루는 상황실에서 데이터 추이를 계속 감시하고 즉시 보고하도록. 그리고 왕 팀장은 누리를 향해 고갯짓을 했다. 신참, 자네의 첫 현장 임무다. 신참의 첫 임무. 네, 제가 말입니까? 누리는 저도 모르게 되물었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현장 임무, 교과서와 모의 훈련으로만 접했던 모든 신참 요원들의 꿈이자 공포의 대상. 그것이 이렇게 갑자기 자신에게 주어질 줄은 몰랐다. 왕 팀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래, 자네,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야. 베테랑 요원들은 지금 다른 구역의 자잘한 문제들을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다들 저 양반 맞는 걸 꺼려하지. 워낙 까다로운 대상이라.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소피는 위기관리팀의 요주의 인물이자 깊이 대상 1호였다. 그의 부르는 너무나도 강력해서 어설프게 개입했다가는 오히려 담당 요원의 운까지 끌어들여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허다했다.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누리는 결심했다는 듯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다. 두려웠지만 피할 수는 없었다. 이것이 자신의 운명이라면 기꺼이 마주해야만 했다. 왕 팀장은 그녀에게 다가와 나지막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신입 누리, 지금 즉시 현장으로 출동. 관리 대상 소피에게 접근하여 그의 상태를 유지시켜라. 상태를 유지시키라고요? 그래, 그가 더 나아지게 만들 필요도 없어. 하지만 절대로 지금보다 더 나빠지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특히 그가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거나 완전히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해. 무슨 말인지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누리는 씩씩하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상태를 유지시켜라. 그 말은 너무나도 차갑고 비정하게 들렸다. 한 인간의 삶을 그저 관리해야 할 데이터나 현상으로만 취급하는 듯한 말투. 하지만 그녀는 지금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너무 감정이입하지 마, 신참. 출동을 위해 몸을 돌리는 누리의 등 뒤로 왕 팀장의 충고가 들려왔다. 우리는 소방수야. 불 끄러 가는 거지. 잿더미 위에서 같이 울어주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명심해. 누리는 대답 대신 고개만 깊이 숙여 보였다. 그리고는 현장 출동을 위한 로그인 지점으로 향했다. 그녀의 몸이 서서히 투명한 빛의 입자로 변하기 시작했다. 주변의 모든 풍경이 데이터의 흐름처럼 그녀의 몸을 스쳐 지나갔다. 눈을 감았다 뜨자 그녀는 이미 다른 공간에 서 있었다. 귓가에는 도시의 소음이 윙윙거렸고 코끝에는 차가운 겨울바람과 매연 냄새가 섞여 끼쳐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임용관리국의 요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도시의 일부,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투명한 정령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시야에 한 남자의 뒷모습이 들어왔다. 커다란 상자를 끌어안은 채 차가운 거리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남자. 데이터로만 보았던 관리 대상 소피였다. 저 사람이구나. 누리는 숨을 죽이고 그를 관찰했다. 데이터는 차가웠다. 그의 모든 불행은 그저 숫자의 나열과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앞에 있는 남자는 달랐다. 그는 숫자가 아니었다. 그의 축 처진 어깨, 텅 빈 눈동자, 세상을 모두 잃어버린 듯한 그 깊은 절망감. 데이터는 차가웠다. 하지만 이 남자는 그냥 슬퍼 보였다. 그 순간 누리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결심했다. 나는 왕 팀장님의 말처럼 그저 불만 끄는 소방수가 되지는 않을 거야. 나는 이 사람의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구할 것이다. 반드시. 그녀의 첫 번째 임무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어리바리하지만 열정 넘치는 신참 정령에 세상에서 가장 재수 없는 남자를 구하기 위한 눈물겨운 사투가. 일부, 관리 대상 지정, 코드명 소피. 5. 1차 시도, 완벽한 무전 취식. 이것은 범죄가 아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 나는 차가운 도시의 바람을 맞으며 중얼거렸다. 2번 다시 거리에서 밤을 보낼 수는 없었다. 저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이 겨울을 버텨내지 못하고 얼어 죽고 말 것이다. 그러니 가야만 했다. 이 도시가 나에게 허락한 유일한 안식처, 가장 따뜻한 감옥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완벽한 계획이 필요해. 어설픈 동정심을 유발해서는 안 돼. 누구도 나를 용서할 수 없도록, 시스템이 나를 처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나는 며칠 동안 준비했다. 우선 외모부터. 지금 이 행색으로는 그 어떤 고급 식당의 문턱도 넘을 수 없을 터였다. 나는 밤새 구제 옷 수거함을 뒤져 낡았지만 제법 모양새를 갖춘 외투와 바지를 찾아냈다. 공원 화장실에 차가운 물로 몇 번이고 얼굴을 씻고 깨진 거울 조각을 보며 수염을 깎았다.
됐어. 이 정도면 가난한 떠돌이가 아니라 세상에 불만을 품은 고독한 괴짜처럼 보이겠지. 다음은 무대 선정이었다. 동네의 작은 식당은 안 된다. 인정 많은 주인이 내 사정을 듣고 눈 감아주기라도 하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목표는 도시에서 가장 비싸고 화려한 곳. 음식값만 수십만 원에 달하는 보통 사람들은 평생 가볼 일도 없는 그런 곳이어야만 했다. 그래야만 했다. 그들이 가진 자들의 오만함이 나의 계획을 완성시켜 줄 가장 확실한 도구가 될 테니까. 마침내 나는 그 건물 앞에 섰다.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오른 유리와 강철의 성체. 그 꼭대기에 오늘 나의 무대가 있었다. 두려워하지 마라, 소피. 너는 지금부터 배우다. 내 인생이 걸린 마지막 연극의 주인공. 나는 로비로 들어섰다. 대리석 바닥에 구두 소리가 울리는 것조차 어색했다. 하지만 나는 등을 꼿꼿이 펴고 마치 이런 장소가 익숙하다는 듯이 태연하게 걸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창밖에 펼쳐진 도시의 풍경을 무심한 척 내려다보았다. 저 아래 개미처럼 작게 움직이는 사람들. 불과 얼마 전까지 나도 저들 중 하나였다. 식당 입구에 도착하자 정장을 차려입은 지배인이 정중하게 나를 맞았다. 예약하고 오셨습니까? 손님. 예약은 하지 않았소. 하지만 창가에 좋은 자리가 있다면 기꺼이 최고의 음식에 합당한 대가를 치를 용의가 있소. 좋아. 연습한 대로 완벽했어. 지배인은 잠시 내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에 아주 잠깐 스친 의심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이내 프로다운 미소를 지으며 나를 안으로 안내했다. 물론입니다, 손님. 마침 좋은 자리가 하나 비었습니다. 이쪽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의 뒤를 따라 식당 안으로 들어섰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잠시 숨을 멈췄다. 하얀 식탁보, 은으로 된 식기들, 그리고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하늘과 도시의 파노라마.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다. 이런 곳에서 내 인생의 마지막 만찬을 즐기게 되는군. 아이러니하지만 나쁘지 않아. 창가 자리에 앉은 나에게 두꺼운 차림표가 주어졌다. 나는 일부러 오랫동안 그것을 들여다보는 척했다. 사실 나는 글자를 읽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가격을 보고 있었다. 가장 오른쪽에 적힌 현실감 없는 숫자들의 배열. 무엇으로 준비해드릴까요? 나는 주저없이 차림표의 가장 위에 적힌 가장 긴 이름의 요리를 손으로 짚었다. 그리고 와인 목록을 받아들고는 마치 전문가인 척하며 가장 비싼 연도의 와인을 주문했다. 가장 비싼 걸로 주시오. 어차피 낼 돈은 없으니까. 지배인의 눈이 살짝 커지는 것이 느껴졌지만 나는 태연했다. 오늘 이 식사의 목적은 맛이 아니었다. 오직 가격, 최대한 높은 피해 금액을 기록하는 것이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다. 내 앞에는 평생 본 적도 먹어본 적도 없는 화려한 요리들이 차례로 놓였다. 나는 서툰 솜씨로 나이프와 포크를 놀렸다. 맛을 음미할 여유 따위는 없었다. 그저 천천히, 우아하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나는 내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시간이 흘렀다. 마지막 디저트까지 내 앞에 놓였다. 붉은 와인이 담긴 크리스털 잔은 이미 비워진 지 오래였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서서히 기울며 도시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이제 슬슬 막을 내릴 시간이군. 나는 조용히 손을 들어 지배인을 불렀다. 연극의 절정, 나의 완벽한 체크메이트가 완성되기 직전이었다. 한편 그 순간 소피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누리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어떡하지? 어떡해. 왕 팀장님은 그냥 상태만 유지하라고 하셨는데 저 양반 지금 도시에서 제일 비싼 식당에 들어갔잖아. 불운 수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행복 지수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 이건 상태 유지가 아니잖아. 그녀는 소피의 테이블 주변을 투명한 상태로 맴돌며 발을 동동 굴렀다. 그녀의 눈에는 소피의 머리 위로 떠오른 데이터들이 선명하게 보였다. 대상, 소피, 감정 상태, 안정적, 약간의 흥분, 행동 예측 불가, 특이 패턴 감지, 특이 패턴. 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거지? 일단은 막아야 해. 저 사람이 저기서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알 수 없어. 저렇게 비싼 음식을 먹고 돈을 못 내면 불운 수치가 다시 폭발할 거야. 그럼 내 첫 임무는 실패라고. 누리는 결심했다.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그녀에게는 아직 물리적인 세상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만한 힘이 없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도시의 운위 흐름에 아주 미세한 파문을 일으키는 것뿐이었다. 그래, 저거다. 그녀의 눈에 옆 테이블, 중년 남자의 와인잔이 들어왔다. 저 잔을 살짝만, 아주 살짝만 건드려서 시선을 끄는 거야. 그럼 저 사람이 하려던 행동을 잠시 잊어버리겠지. 좋아, 완벽해. 누리는 온 정신을 집중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손을 뻗어 와인잔 주변의 운의 흐름을 아주 섬세하게 비틀었다. 자, 조금만 더. 누리의 첫 실수. 계산해 주시겠소. 내가 지배인을 부르자 그가 부드러운 걸음으로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한 손님을 대하는 정중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나는 마지막 대사를 뱉기 위해 입을 열었다. 나는 돈이 없소. 이 한마디면 모든 것이 끝날 터였다. 하지만 내가 입을 열려던 바로 그 찰나. 통, 아주 작고 맑은 소리가 났다. 나와 지배인의 시선이 동시에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내 테이블 위였다. 언제 온 것인지 옆 테이블에 있어야 할 와인잔이 내 테이블 위에 얌전히 놓여 있었다. 짙은 붉은색 와인이 찰랑거리는 내가 마신 것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잔이었다. 어머, 손님, 와인잔이 왜 저절로? 지배인이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제야 옆 테이블의 중년 남자도 이상한 낌새를 채고는 고개를 돌렸다. 자신의 와인잔이 감쪽같이 내 테이블로 이사와 있는 것을 발견한 그의 얼굴에는 황당한 표정이 떠올랐다. 아니, 이게 무슨... 나는 완전히 굳어버렸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내 완벽한 시나리오에는 이런 장면은 없었다. 저기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옆 테이블의 남자가 나를 향해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황당함이 더 크게 섞여 있었다.
그는 잠시 나를 쳐다보더니 이내 내 낡은 외투와 내 앞에 놓인 최고급 코스 요리의 빈 접시들을 번갈아 보고는 갑자기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이거 재미있는 친구로군.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테이블로 성큼성큼 걸어왔다. 그리고는 자신의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보아하니 당신 내 와인이 꽤나 마시고 싶었던 모양이지. 이 비싼 걸 시켜놓고도 성에 차지 않았나 보군. 좋아, 내 기꺼이 한 잔 사겠네. 아니, 나는 무어라 변명하려 했지만 남자는 내 어깨를 툭 치며 말을 이었다. 마음에 드는군. 요즘 젊은이들답지 않게 배짱이 있어 보여. 나도 당신만 한 나이에는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덤볐지. 상황은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봐, 지배인. 남자가 지배인을 향해 외쳤다. 이 친구 식사비, 내 앞으로 전부 계산해 주시오. 그리고 내 와인도 한 병 더 가져오고. 오랜만에 재미있는 구경을 했으니 내가 한턱 쏘는 거요. 지배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안도감이 교차했다. 그는 몇 번이고 허리를 숙여 남자와 나에게 번갈아 감사를 표했다. 나는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다. 실패했다. 내 완벽한 계획이 정체 모를 와인잔 하나의 장난으로 실패했어. 휴, 누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 한숨은 곧바로 공포의 찬 비명으로 바뀌었다. 어떻게, 나는 그냥 시선만 끌려고 했는데 왜 저 남자가 밥값을 대신 내주는 거야. 이러면 부른 수치는 더 떨어지잖아. 왕 팀장님이 아시면 나 정말 끝장이야. 그녀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자신의 어설픈 개입이 소피의 계획을 막는 데는 성공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호전시켜버린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임무 실패였다. 아니야, 일단 체포되는 건 막았으니까 절반은 성공한 건가. 그런 건가. 그녀는 스스로를 위로하려 애썼지만 인형관리국 중앙상황실에서 자신을 향해 뿜어져 나올 왕 팀장의 불호령이 눈에 선했다. 나는 나를 위해 열린 즉석 파티의 주인공이 되어 낯선 갑부와 와인잔을 부딪히고 있었다. 그는 내게 자신의 젊은 시절 무용담을 신나게 늘어놓았다. 나는 쓴웃음을 삼키며 와인을 마셨다. 이게 아닌데, 정말 이게 아닌데. 나는 창밖을 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 불빛들 중 하나가 유난히 장난스럽게 나를 향해 윙크를 하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뭔가 이상해.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나를 방해하고 있어. 내 완벽했던 작전명 체크메이트는 그렇게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끝나버렸다. 나는 경찰서 유치장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비싼 식당의 가장 좋은 자리에서 원치 않는 호의에 갇혀 꼼짝없이 밤을 보내야만 했다.